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형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 가장 흥미롭고 네. 가장 주제로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은 뭐니 해도 SLBM, 대한민국 SLBM의 시험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쐈습니다. 잠수함에서. 네,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또 매체와 유튜브들이, 또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좀 국뽕스럽게 또 네. 네. 일본이 뭐 떨고 있네. 중국과 중국이 기절했네. 중국은 네. 뭐 이제 뭐 그거 끝났네.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이제 미국도 추가됐어요. 미국이 견제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팩트와 방향성, 그리고 이것이 갖는 미래의 의미, 또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당연히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의 의견 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현무를 품다 뭐 이런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좋았나요? 예. 자, 안창호급 클래스, 안창호 클래스의 현무 중에서도 현무 2 B형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개발한 네. SLBM입니다. 사거리는 500km로 알려져 있지만 있고요. 그러나 이제 페이로드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네. 페이로드는 기존 1톤으로 여론 각종 매체에서는 나오지만 사실 그것이 1톤일지 2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매체에 1톤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톤으로 가정해서 한 20톤이어도 그냥 1톤이에요. 네.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톤이어도 그냥 1톤이어야죠. 네. 근데 이 의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뽕스러운 의견도 있고, 또 한 분 쪽에서는 이것이 뭐 전략 무기라고 여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전략 무기일 거냐? 그것이 어떤 핵탄두를 전략을- 장착하지 그렇죠. 않고서야 전략 무기가 될 수가 없다. 없죠. 예. 어떤 이런 쪽의 전략을 이야기도 쓰느냐에 있죠. 또 달라지는 건데,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정식으로 공개가 안 됐잖아요. 사진이 나오면 아마 그거잖아요. 물속에서 팍 뚫고 나와서 중간에 이렇게 불 뿜고 날아가는 거는 이게 이제 그 강대국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강대국만 하고 쓸 있죠. 수 있는 예. 방식. 이거 우리도 뭐 한 10번째 안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을 완성시킨 거고, 이 다음에 뭘 담느냐는 이제 우리의 의지와 뭐 기술과 주변의 국제 정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반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느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뒤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느냐, 이게 바로 대한민국과 100년 전의 대한제국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기술이 우리가 이제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쉬운 건 그럼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예. 우리가 다 하니까 남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네. 특히 콜드런칭 하지만 수중에서 발사를 하는 그 기술은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거였고, 지금 북한도 아직 잠수함 자체에서 발사는 아직 안 한 걸로 한 번도 안 안 보여줬죠. 했죠.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인도 부인도 안 하지만 뭐 방사청 관계자의 표정이나 뉘앙스로 볼 때 당연히 이 부분은 로키라도 공개를 했던 이유는 반드시 성공을 한 거고, 그렇죠. 앞으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그럼요. 더 시험 발사가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면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배치2 안창호급 세척은 이제 6기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네. 것이 되고, 우리는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현무 4-1, 현무 4-2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4-4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4-3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런 그쵸. 질문을 많이들 해요. 네. 근데 답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핵탄두 아니야? 아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절대 아닐 거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그럼요. 사실은 퀘션 마크가 많이 붙는 맞습니다. 거고요. 물론 기반 기술은 있습니다만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4-3은 제가 아는 한에서의 정답은 순항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될 것 같고요. 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4-3으로 표현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공중으로 발사하는 공중 플랫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순항미사일을 우리는 그 지대지화 했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여단이 네. 있고 거기에서 또 하나의 전략 무기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대지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대지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정거리는 한 몇 킬로 정도로 될까요? 지금 현무 3C가 1,500km이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현무 3D가
3,000km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극초음속 미사일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네. 1,000km 이상, 예. 1,500km 가까이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전략 무기로 우리가 이제 주변국 대비해서, 주변국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순항 미사일을 극초음속으로 할 수도 만들어야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1,000km 이상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냉전이 냉전으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핵무기가 1,000발이 있다 그래도 상대방 핵미사일 기지를 다 때려 부술 수가 있는 보장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SLBM이고 다른 발사 체계였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로 못 믿잖아요. 북한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일본도 못 믿고 다 이렇게 못 믿기 때문에 예. 서로 그냥 총대 겨누고 한 발만 넘어와 봐. 우리 다 서로 죽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김 PD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뭐 이왕 좀 말씀을 좀 드리면 4-1은 네. 지대지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4-2는 함대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지스 배치 2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KDX 이제 차기 한국형 네. 이지스함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아 세종대왕급. 그렇습니다. 예. 세종대왕급의 이제 후속 버전이죠. 버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만든 그 해종대왕급보다는 이제 배수량이 좀 적은 6척을 건조할 예정인 그 전투함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특히 6척에 장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4-1 같은 경우는 하도 무거우니까 8년형보다는 16년으로 그렇죠. 네. 발사들을 운영한다고.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알려진 있더라고요. 바대로는 이제 탄두 페이로드가 3톤을 그 정도 되죠. 얘기하잖아요. 예. 2.5톤에서 3톤까지를 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탄두가 불발돼도 진짜 아프겠다. 그러니까 트럭이 한 대 날아가는 거니까 네. 진짜 무게로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SLBM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탄두가 핵탄두가 아니라서 전략 무기화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핵은 쉽게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있다고 그냥 해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략 무기일 따름인데 실질적인 전략 무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4-4가 현무 4-4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일단 잠수함 플랫폼이 잠수함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한 은밀성을 갖고 있고 쉽게 탐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잠수함이 출항을 했고 작전을 하고 있다. 어디서 찾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찾기가 어렵고 불시에 발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보복 공격을 불시할 수가 있는 거고 보복의 그 파괴력도 핵 탄두가 아니다 뿐이지 만약에 탄두 무게가 3톤인 경우 이제 2톤을 가정하고 봤을 때 우리가 지하 몇 미터까지 뚫느냐면 180미터까지 어이구. 뚫어요. 지금 벙커버스터 가장 폭탄의 어머니 아버지를 네. 쌓는 벙커버스터가 얼마예요? 한 100m? 100m까지는 안 되고 60m로 네. 항상 공식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의 3배. 네. 180m면 이제 땅속 깊이 아무리 숨어도 그거 한 발 내지 두 발만 맞으면 가는 거죠. 솔직히 아. 180m 더 깊게 파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걸 굴착기 뭐 있어야 유지하는 되죠. 것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기술이 있다 한들 너무 깊게 파면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포에 의한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그 핵탄두 잠수함이었죠. 핵무기 탑재 잠수함. 그래서 네.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그 러시아 잠수함 함대 저 지휘관이 야, 우리는 단숨에 우리 잠수함 걸로도 이제 그 미국 정도는 쑥대밭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야, 술 마시고 지금 들어 나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네. 네, 역시 그런 핵탄두보다 참 사모님이 더 위대하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핵무기 얘기는 이제 차지하고 이제 중요한 전략적 무기가 되는 게 의견님 얘기대로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제일 그 군대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가리 다물어 하고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게 그냥 지난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네. 전문 용어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아가리.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저는 잠수함 자체가 전략 무기라고 생각해요. 네. 언제 어디 떠올라서 까꿍 이러고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또한 그 안창호급을 이은 그 배치 2에서는 더 은밀성이 강조되고요. 리튬 이온 그렇죠. 전지를 네. 이용한 잠수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 해자대가 배치하기 시작한 잠수함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작전 일수가 훨씬 더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수심 자망 심도도 상당 수준에 이릅니다. 지금도 일본하고 거의 맞먹거나
이건 뭐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는 문제죠. 확실하진 않으나 네. 기본적으로 500m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해 바다에서는 못 찾아요. 끝내주죠. 네, 네. 못 찾고 거예요. 네. 미 해군이라 하더라도 그 각종 정보들이 있지 않는 한 음파 정보라든가 각종 정보들이 전자 및 그렇죠. 그런 정보들이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있어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그렇죠. 판에 네. 소나로도 힘드나요? 어려운 부분이죠. 아. 사실 뭐 그거의 싸움이죠. 숨바꼭질을 하는 쪽과 예. 그리고 찾는 쪽의 싸움인데 찾는 쪽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8A 네. 포세이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성능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찾는다 어려움이 어렵죠. 있어요. 네. 예. 동해는 특히 깊고 험하기 후원층이고 때문에 복잡하고. 네, 잠수함의 천국이죠. 네.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저희가 세계 8번째로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국가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전 배치 같은 경우. 상임 5개국 순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저 뭐 세계 해군, 미 해군은 14척의 부머라고 그러죠. 원자력 추진의 잠수함 오하이오급을 14척 보유하고 있고요. 네. 14척이 계속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대양에 무조건 4척은 떠 있습니다. 꼭꼭 숨어 네. 있어서. 예. 그 4척에 한 척씩 몇 기의 발사관이냐면 원래대로면 이제 24개 발사관에 24기의 무시무시한 트라이던트 3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이 있는 네.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협정에 의해서 이제 20기 거기도 좀 더 낮춰져 가지고 16기만 장착하고 있고요. 또 낮춰져 가지고 12기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이야기를 드리면 러시아는 10척이 채 안 됩니다. 지금은 뭐 델타 시리즈는 거의 다 퇴역했죠. 퇴역을 했고요. 델타 4급만 남았는데 델타 4급이 수적 주력이 되겠고 네. 타이푼급은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보레이급을 건조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10척이 채 안 되는 그런 부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바로 그냥 답 나오죠. 적어도 2척 내지 그렇죠. 3척은 작전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 서로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할 거죠. 수 있는 네. 그 외의 국가들은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는 네. 수량도 굉장히 적고 다만 영국과 프랑스 해군은 무조건 한 척은 초계를 합니다. 각각 4척씩 있는데 프랑스의 트리옹판급 대표적이죠. 네. 한번 저 영화로도 그렇죠. 제가 그랬었죠.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의 국가는 뭐 대표적으로 인도인데 인도는 사실 운영을 한다 보기가 어려울 상황이고요. 실제로 부모를 운영하는 국가는 4개국 정도. 여기에 포함한다면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복수의 그 부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초계를 하자마자 칠함대에 배속된 공격 핵 잠수함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SSN들이 따라붙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5개국이고요. 기술을 갖고 있다 또는 시험 발사를 했다 하는 정도가 이제 다 합치면 8개 국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 8개국이네 뭐 5개국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렇죠.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이냐라고 질문 주신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개연성이 좀 높다는 게 그렇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렇죠.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잠수함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SLBM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제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미라클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정세에 이제 어느 정도 발을 디뎌야 될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결국 섬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우리 바다만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시켜 할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나온 거죠. 예. 그 SLBM을 그 탑재할 수 있는 그 잠수함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안창호함이 지금 현 우리나라 기술로서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현무 2B를 베이스로 한 이유가 모든 것을 설계를 처음부터 했을 때 네. 수직 발사관에 운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가장 베이스가 적정한 것 여러 가지를 봤죠. 그 전체 페이로드도 보고 폭도 보고 여러 가지를 네. 봤습니다. 그럴 때 그 현무2B를 시작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사거리 500km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미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그럼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운영 능력을 고도로 터득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적어도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창호급 배치 3라고 알려져 그렇죠. 있는, 아직은 이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배치 2가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한 전략적인 잠수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더 할 거니까요. 그보다 더하다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핵 추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이 얘기하죠. 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관련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납니다. 또 우리는 핵 재처리 시설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가고 상위권에 있습니다. 뭐 9월 1일 날 뭐 어떤 보도도 났잖아요. 그것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사실 조금 너무 큽니다. 그렇죠. 갈 길이 너무 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되면은 좋겠죠. 충분히 핵 잠수함을 제작할 만한 기술력은 있는 거잖아요. 기술이 베이스가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얘기죠. 실제로 운영한다는 게. 기술이 있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우리에게 잠수함 관련 기술을 요구하고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출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받아들여도 몰라요. 결과물이 없는 것. 그런 거예요. 다 우리 같지는 않아요. 네. 음. 이거 우리도 잠수함 기술이 예전에 독일의 209 잠수함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독일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서 이 미래에 와서 있었다면 그렇죠. 절대로 안 넘겨줬겠죠. 네, 그렇겠죠. HDW에서 상당히 놀랬죠. 그죠. 야,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돼?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낮게 볼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음. 걸 말씀드려보고요. 반드시 이 시점에서 인지해야 될 건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럼요.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험 발사 성공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예. 이것은 결국 근미래에 전략 무기화 될 수 있는 정말 기초의 기초를 닦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재의 팩트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만한 중요한 무기 체계가 완성됐다. 첫 발을 내디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맞습니다. 소설 한번 쓰시죠. 예. 우리 정 작가님이 네. 멋진 소설 하나 나오리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그 90년대 영화 유령 나왔던 맞습니다. 그게 아, 엊그제 그렇죠. 같은데 진짜 네. 참. 맞아. 예.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네요 벌써. 예. 20몇 년 전이네 벌써. 아, 와. 또 그 영화 맞다. 생각하니까 또 슬픈 기억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예. 자, 이번 시간은 그 SLBM 시험 발사에 따른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혹은 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때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